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워싱턴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국산 반도체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전 경고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죠. 이 결정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미국 AI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도 의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핵심 부품, 즉 DRAM, NAND, 그리고 고성능 AI 연산용 반도체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건 업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5% 관세를 매기면 미국 AI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미국 일자리 보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지 못합니다. AI 훈련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죠. 이건 마치 폐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데 갑자기 산소관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 득실만 보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술 패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협상 위치에 오르게 됐죠. 게다가 이번 사태는 중국과 일본에도 다른 의미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갈등을 호재로 보고 중국산 반도체 점유율 확대를 노릴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중국 반도체는 품질과 신뢰성에서 아직 한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본 역시 기회만 보지만 소재 분야를 제외하면 AI용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건 이번 관세 폭탄은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미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산 반도체 공급 차질 시 AI 학습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AI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미 간의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 기술 경쟁력의 동맥을 조이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전략 물자 수출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는 곧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혹시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중동,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시장으로 그 물량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결국 이번 트럼프 관세 선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전략 가치와 글로벌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주도권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미국이 초래한 이 관세 폭탄이 한국에는 새로운 판을 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사태에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미국의 공급망 의존 구조입니다. 미국의 AI 산업은 겉으로 보면 초강대국 같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고성능 연산 칩에서 한국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AI 모델 훈련 서버까지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가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팩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텐서플로 AI 서버나 아마존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고속 메모리 모듈,
그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가 쓰는 일부 군사 AI 분석 서버에도 한국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은 어디일까요? 중국. 품질과 신뢰성은 한참 뒤처지고 미국 정부 스스로 중국산 반도체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죠. 일본. 소재와 장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대규모 메모리 생산 능력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 미국이 기댈 곳은 한국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왜 이런 목줄을 스스로 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인가요? 정치적 계산이 크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제조업 부활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 산업은 단기간에 옮겨올 수 있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3에서 5년, 첨단 공정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AI와 빅데이터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요? 게다가 이번 사태로 미국 내 AI 기업들이 곧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이 사용하는 학습 서버의 훈련 속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시장 출시가 몇 년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과 유럽 기업들이 앞서 나가면 미국이 되돌리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전략적 포지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첨단 반도체 수출 우선권 조정 검토에 착수했죠. 쉽게 말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도 공급 우선순위에서 미국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와의 대규모 반도체 공급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공급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미 2024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평택3공장과 SK하이닉스용인 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차세대 HBM 메모리 물량 상당수가 미국이 아닌 중동과 유럽의 AI 기업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높은 가격, 더 안정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정치적 간섭이 적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15% 관세는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군요. 평소에는 자국 기술력만 강조하다가 정작 기초 인프라를 한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등 다른 핵심 분야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필요하면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카드로 협상에 나설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이런 구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미국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국민들도 처음 알게 될 겁니다. 우리 AI 산업의 심장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겁니다. 결국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지만 그 위기는 한국에게 새로운 협상력과 국제적 위상을 안겨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 발표 직후 서울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고 회의 직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우선순위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죠.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워싱턴에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치른 대가가 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미국이 아닌 우호국가로의 공급 확대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건 외교 언어로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미국을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미 업계 내부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동, 유럽, 동남아 AI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의 G42,
싱가포르의 그래브 AI 랩, 독일의 셉 AI 더비전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보다 더 높은 가격과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우리가 시장이 크니 한국이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우리가 공급자이니 누굴 우선할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만 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AI 기업 주가가 관세 발표 이후 2주 만에 평균 12% 하락했어요.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동기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급망의 실질적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혹시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고 해도 ASML과 일본 장비 업체들이 이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을 배제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이 한 발 치면 한국도 두 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반도체 에너지 플러스 방위산업 패키지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의 입지가 훨씬 약해지겠네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선택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상황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는 거죠.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단기간에 만들 수 없는 신뢰와 네트워크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인 위치에서 공격적인 위치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 쪽에 넘어왔고 우리는 그 공을 어떻게 차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술 패권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관세 폭탄이 발표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미국 AI 산업에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한국산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 주요 AI 기업들은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가 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오픈AI의 차세대 GPT 학습 계획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유는 단 하나, 필요한 HBM3 메모리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글 딥마인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TPU 서버 확장 프로젝트가 멈춰섰고, 아마존 AWS도 클라우드 AI 연산 서비스의 처리 속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성능 저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AI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학습 속도가 떨어지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특히 지금은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가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미국이 숨이 막히는 사이 중국은 계속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반도체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어요. 품질, 신뢰성, 보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조차 중국산 칩을 AI 서버에 넣는 건 자살 행위라고 표현했죠. 결국 대안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급 우선순위 회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나다, UAE, 독일 같은 새로운 AI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숨이 막히겠네요. 공급망이 조여오고 AI 학습 속도는 떨어지고 경쟁국은 앞서가고 정말로 산소호흡기 달린 환자 같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더 심각한 건 이 현상이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도 직격탄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대규모 AI 연산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한국산 메모리 값이 관세 이전보다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추가 비용은 결국 사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부 미국 스타트업은 AI API 사용료를 40%나 올렸습니다. 결국 피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다 떠안게 되는군요.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부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들은 여전히 국산화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를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AI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실에서 5년은 패배를 의미하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미국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비밀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은 이미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의 공급이고 한국은 그 카드를 천천히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즉, 한국이 요구하는 기술 협력, 군사, 외교적 양보를 패키지로 묶어 받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관세 사태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미국 AI 산업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 공급 밸브를 쥐고 있는 건 한국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기술, 외교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관세 부과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실리콘밸리는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메타 같은 거대 기업 CEO들이 연이어 백악관에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대로 가면 미국의 AI 패권이 무너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도 그 서한 내용을 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산 HBM 공급이 막히면 차세대 AI 칩 개발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된다고 못 박았더군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AI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1년 지연이면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여전히 국내 생산 확대라는 느린 해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5나노 이하 공정과 HBM 3위까지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 차이가 치명적인 거죠.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한국에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내부 회의에서는 한국과의 공급망 관계를 정치적 변수에 좌우되게 놔둔 것이 최대 실수라는 발언이 나왔다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한 AI 영상 합성 스타트업은 한국산 메모리 가격이 관세로 인해 25% 뛰면서 서버 확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죠. 이건 미국 혁신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급력입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라지고 결국 미국의 AI 산업 전반이 쇠퇴하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상황이 한국에겐 기회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불안은 곧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 심리를 강화시킵니다. 이미 몇몇 미국 스타트업은 한국에 직접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회사인데 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한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흐름이 미국 정부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요? 자국 기업들이 한국과 독자 거래를 한다면 백악관 입장에서 체면이 상할 텐데요. 자극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미국 정부가 막으려 해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건 못 막습니다. AI 경쟁에서 1년 뒤처지는 건 기업 생존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워싱턴이든 실리콘밸리든 한국을 배제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즉, 지금은 미국 정부와 실리콘밸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정부는 정치적 체면을 지키려 하고 기업은 살기 위해 한국을 찾고 결국 이 대립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고 그 대가로 기술 협력, 공동 연구, 심지어 AI 국제규범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지금이고 한국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가 벌어지자 가장 먼저 오른 쪽은 바로 중국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AI 산업이 숨이 막히는 동안 중국은 내부에서 우리가 기술 패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고만 있을 상황일까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잖아요.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HBM 메모리와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에서는 5년 이상 격차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전략은 기술 추격이 아니라 시장 침투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공급을 줄이면 중국은 저가형 서버 칩과 메모리를 대량으로 생산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신흥 시장에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웨이, SMIC, YMTC 같은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죠. 그런데 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화웨이 스마트폰 칩 사례만 봐도 발열, 전력 효율, 생산 수율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였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의 약점이죠. 한국은 최첨단 제품으로 글로벌 상위 20% 시장을 지배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하위 시장 위주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제한하면 중국이 그 하위 시장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산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결국 한국이 품질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시장 방어선을 넓혀야 한다는 뜻이군요.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에서의 입지가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K-글로벌 공급망 확장 전략이 바로 그 대응책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 유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흥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반도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거죠. 중국이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은 품질과 신뢰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정치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대신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면서 한국을 흔드는 시도 말이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관세 전쟁에서 힘들면 중국이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에 가깝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종속 위험이 크죠. 한국은 이런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 사태를 외교, 경제적으로 모두 활용하려 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의도를 노출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접근을 공개적으로 거절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기술 주권과 독립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과정입니다. 결국 중국이 웃는 건 잠시뿐이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웃음이 곧 불안으로 바뀌겠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승자는 기회를 오래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을 가장 잘 갖춘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제는 데이터와 AI 서비스 요금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버 비용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중소기업 CEO와 통화했는데 그 회사가 쓰던 AI 번역 API 비용이 한 달 만에 35%나 올랐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서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한국산 HBM 메모리 가격이 관세로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충격이 서비스 단가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사례죠.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단순한 IT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융, 의료, 제조업, 심지어 농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스마트팜 기업은 AI 기반 작물 예측 서비스 비용이 2배 가까이 올라서 농민들이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식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구조군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했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측은 단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손실을 감수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미국의 빅테크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고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단가 상승 덕분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공급망 주도권을 쥐었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다른 국가들이 중국산 반도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저가 서비스가 중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AI 서비스에서는 중국산이 여전히 신뢰를 못 얻습니다. 보안, 안정성, 처리 속도에서 한국산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의료 AI나 금융 AI처럼 오류가 치명적인 분야에서는 한국산 반도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결국 한국의 프리미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도 품질 때문에 계속 선택받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 계약에 장기 품질 보증과 보안 인증을 포함시키면 가격 인상에도 고객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유럽의 몇몇 AI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국가 안보급 인프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부 소비자에게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 파장은 미국의 동맹국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럽연합, 호주 같은 나라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결정이 자국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좀 애매한 입장이죠.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속으로는 관세 조치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거래하는데 미국이 그 흐름을 막으면 장비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더 노골적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중심이 돼 미국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ASML CEO는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건 사실상 미국에 대한 간접 반발입니다. 호주도 흥미롭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안보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과의 자원우 에너지 협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최근 호주 광물업계에서는 한국이 우리 자원의 최대 구매자이자 가공 파트너인데 미국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게 바로 균열의 시작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과 항상 이해가 일치하는 건 아니죠. 특히 반도체처럼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얽혀 있는 산업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자국 산업도 유지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는 AI 서버용 메모리 장기 계약,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장비 공동 개발, 호주와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이런 식으로 미국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해도 다른 동맹국들이 오히려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사실상 다자간 방패막이가 되는 셈이죠. 맞습니다. 더 나아가면 한국이 기술 동맹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 허브 역할을 하지만 관세 전쟁 같은 자충수를 계속 두면 동맹국들이 허브를 옮기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신뢰성, 공급 안정성을 모두 갖춘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 동맹 구조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는군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동맹 내에서 발언권을 훨씬 키울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동맹은 깨지지 않더라도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메우는 쪽이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름하여 K-글로벌 세마이컨덕터 실드 전략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더 많이 팔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국가 전략 무기처럼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실드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단순한 수출 다변화인가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견제 수단인가요? 둘 다입니다. 첫째,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카드가 됩니다. 공급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장기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거죠. 둘째, 동맹국 외에도 중동, 유럽, 동남아 신흥 강국을 포괄하는 다극형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와 협력이 진행 중입니까? 예를 들어 독일과는 AI 서버용 HBM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논의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와는 데이터 센터 플러스 반도체 패키지 투자 협력이 추진 중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와는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까지 묶은 3중 동맹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그 압박이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건드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외교 전략이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안보망을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군사, 금융, AI, 우주산업까지 모든 분야의 혈액입니다. 한국이 이 혈액을 공급하는 주체라면 어느 나라든 함부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원유를 무기화한 중동 국가들처럼요. 다만 차이점은 한국은 고급 기술과 신뢰성을 무기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펼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술 이전 요구나 추가 관세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미국도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인력에서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핵심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미국의 자체 산업에도 부메랑이 됩니다. 게다가 유럽과 중동이 한국 편에 서면 미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죠.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 전략이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설계하는 플랫폼 국가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플랫폼 국가란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심을 뜻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잡으면 군사동맹, 무역협정, 심지어 외교 정책까지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번 K-글로벌 세마이컨덕터 실드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한국이 21세기 기술 패권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종합 전략이군요. 그렇죠. 이제 공은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한국의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향후 AI와 첨단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K글로벌 세마이컨덕터 실드 전략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주가가 발표 당일에만 평균 4% 이상 하락했어요. 반면 서울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같은 날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주도권 이동을 체감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기술주가 글로벌 시장을 끌어왔지만 이번에는 한국 반도체주가 그 역할을 대신한 거죠. 심지어 유럽과 중동의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카타르 국부펀드가 최근 한 달간 SK하이닉스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15% 이상 늘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투기 심리가 아니라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네요. 관세로 인해 자국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고 경쟁국의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정치권에도 압박이 갈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이 관세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하락은 곧바로 연기금 수익률, 개인 투자자 자산, 그리고 대선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 산업 정책을 연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국부펀드나 산업기금을 확충하는 방식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 이 주가 상승 국면을 잘 활용하면 단기 세수 증가뿐 아니라 장기 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 주가가 오르면 인수합병에서 협상력이 커지고 해외 시장 진출 때 자본 조달도 유리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증시 반등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의 가치 상승이군요. 반도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주가가 다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기 반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세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 반도체주로 더 몰릴 겁니다. 결국 증시에서 이미 벌어진 변화가 정치 외교 무대에도 파급될 수 있겠네요.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이 곧 정책 변화의 방향이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은 분명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글로벌 세마이컨덕터 실드의 또 다른 힘입니다. 관세 조치가 발표된 지 2달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부에서 거센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 정책이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로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에만도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백악관을 찾아가 한국산 반도체 관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 하락, AI 산업 지연, 그리고 제조업 전반의 비용 폭등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제조업주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같은 제조업주의 기업들이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멈춘다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핵심 경합주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면 표심의 직격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그건 아마도 정치적 체면 문제일 겁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히 밀어붙이는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와 산업의 현실이 그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내부적으로 분열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커집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바로 관세 철회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장기 공급 계약,
기술 협력, 심지어 군사 외교 분야의 조건을 패키지로 묶어 제안한다면 미국은 더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타격의 강도는 미국이 더 클 겁니다.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가 한국의 새로운 반도체 수요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고립 정책을 쓰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한국은 그 공백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군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미국은 정치 일정과 대선이라는 시간 압박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세가 유지될수록 미국 내부 갈등은 깊어지고 그 갈등이 결국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그 변화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한국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의 안보동맹 강화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관세 문제를 두고 숨막히는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경제보좌관, 무역대표부, USTR 대표, 국방부 차관까지 총출동했다고 하더군요. 반도체 문제는 이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사안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경영진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익을 해치는 거래는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사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제시한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관세 일부 완화 대신 한국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를 늘리고 미국 기업의 차세대 칩 기술 일부를 이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상 당근보다 채찍이 많은 제안이었죠. 그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군요. 기술 이전은 곧 경쟁력 포기나 다름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런 제안을 했죠. 관세를 전면 철회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안보 전략물자로 지정하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협력하겠다. 즉, 협상 주도권을 완전히 쥔 겁니다. 미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표정은 굳었지만 속으로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AI 산업이 이미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인사가 군사 AI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건 국가 안보 리스크라며 우려를 표했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혹시 미국이 동맹 관계를 빌미로 압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안보 지원 축소 같은.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부가 전략 거점이고 이를 축소하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전략적 공백을 주게 됩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과의 갈등을 장기화할 수 없습니다.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시간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국은 다변화된 시장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장기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바로 양보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카드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걸 미국도 알고 있어요. 결국 이번 워싱턴 서울 협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를 잇는 전략 무기가 된 지금 한국은 협상장에서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워싱턴 협상 직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 UAE와 차세대 반도체 전략 협정을 전격 체결한 겁니다. 그것도 AI 에너지 방위 산업을 한 패키지로 묶은 초대형 계약이었죠. 정말 의외였어요. 대부분의 외신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만 예상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다른 국가와 손을 잡을 줄은 몰랐죠.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캐나다와의 협력은 상징성이 큽니다. 캐나다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USMCA, 회원국이자 미국과 안보익 경제 협력을 긴밀히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가 한국과 독자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AI 인프라 협정을 체결했다는 건 미국의 기술 중심국 이미지에 균열을 주는 겁니다. UAE와의 협력도 만만치 않죠. UAE는 중동의 에너지 허브이자 급부상하는 AI 투자 강국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동 시장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과 에너지의 쌍끌이 전략입니다. 맞아요. 이재명 정부는 이걸 전략적 다변화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미국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공동 R&D 센터 설립, 인력 교류, 군사기술 협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행보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혹시 더 강한 압박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제재할 수는 없고 UAE와도 중동 안보 협력이 얽혀 있어서 무리한 행동은 못합니다. 결국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발표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양손 전략으로 인해 한국 기업 주가가 단기적으로 8% 이상 상승했고 장기 성장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외교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면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협상력을 더 높여주죠.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세계가 확인한 겁니다. 결국 이번 캐나다 UAE 협정은 단순한 대안 시장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에너지 판도에서 한국의 독자 노선을 공식화한 사건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다극형 질서를 설계하는 설계자로 올라선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의 협상과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번 관세 사태와 한국의 전략적 전환이 단기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저는 장기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3년, 5년 후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입니까? 미국은 여전히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강세인데 반도체 공급 문제가 그렇게까지 장기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소프트웨어 강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AI 경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처리할 하드웨어가 부족하면 성능 향상 속도가 급격히 둔화됩니다. 현재처럼 고성능 HBM과 최신 공정 GPU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은 연산 인프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유럽이 그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겠군요.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GPU와 AI 칩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캐나다, UAE, 독일 같은 나라들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 미국은 우선순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 결과 미국의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이 자금과 인프라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한국과 유럽으로 R&D 센터를 옮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때 공급받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이 3에서 5년 지속되면 AI 인재의 이동까지 이어집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AI 기술의 중심지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장기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프리미엄 반도체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2나노, 1.4나노 공정 개발과 차세대 HBM 기술에서 항상 경쟁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AI 인프라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AI 연구소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 미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반도체 외교이자 AI 외교네요. 기술과 외교를 하나로 묶어 국가 전략으로 쓰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미래 산업 지형을 설계하는 주도국으로 변모할 기회입니다. 미국이 단기 정치 논리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장기적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승자는 단순히 당장의 경제 이익을 얻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10년의 기술 패권을 설계하는 나라겠군요. 그리고 현재로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AI 산업이 당장 쓰러지진 않겠지만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격차를 만드는 열쇠를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워싱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파트너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과 공급망을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독립적 행위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연설이 바로 그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는 우리가 가진 반도체와 AI 인프라는 단순한 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고 못 박았죠. 사실상 미국을 향해 존중과 대등한 협력이 없다면 공급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수사만이 아닙니다. 이미 캐나다, UAE, 독일과 체결한 협정들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다른 파트너와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전히 강경합니까? 아니면 조금 물러서고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강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리콘밸리 CEO들도 지금이 관세를 재검토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현실이 정치 논리를 밀어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건 결국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메시지도 힘을 잃을 수 있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기술 자립 가속화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차세대 HBM, AI 전용 반도체, 심지어 양자 컴퓨팅 칩까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죠. 기술 격차가 유지되면 한국의 발언권은 계속 커집니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단기 협상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선언이군요. 미국이 받아들일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 메시지가 주는 효과는 워싱턴만이 아니라 베이징, 도쿄, 브뤼셀에도 전달됩니다. 한국은 스스로 길을 선택한다는 이미지는 향후 모든 외교의 경제 협상에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워싱턴이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경우 한국은 더 과감하게 다변화 전략을 밀어붙일 겁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유럽, 중동과의 공급망을 강화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AI 첨단 산업에서 장기적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워싱턴의 몫입니다. 결국 이번 시리즈의 결론은 간단하군요. 한국은 이제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질서가 열리겠죠. 정확합니다. 서울이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를 존중하라. 그러면 함께 번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목소리입니다.